1 year ago. 코로나 시기에 100만 장자의 수가 크게 늘었고 전 세계 성인의 1% 이상이 100만 장자가 되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29세의 나이로 최연소 부자 반열에 올랐다. 코로나 시기에 미국 부자들의 총 자산은 40% 증가했다. 세계 경매 시장은 어린 부자들 덕분에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다. 아시아의 젊은 부자들이 많아진 것과 가상자산이 핫해지기 시작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 주식시장이 회복하고 집값이 치솟은 것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었다. 금리 인하가 주가와 집값 번창의 주요 요인이 되었고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6 months later.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사람을 참 두렵게 합니다. 경제를 모른다, 영어를 모른다.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많은 상황에서 머뭇거리게 만들죠. 경제라는 단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경제는 모르기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독하게 경제와 엮여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여기서 제 비법을 하나 풀자면 트렌드를 읽는 가장 빠른 방법 또한 경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욜로 라이프가 성행했을 때는 양적 완화 정책이 큰 영향을 줬고 지금 무지출 챌린지, 갓생이 유행하는 배경에는 양적 긴축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뭐고 양적 긴축이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이해하고 세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알려드릴 거고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경제 뉴스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니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 주변인들과 함께 경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공부는 같이 하면 더 재밌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완전 노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정상이야. 오히려 좋아. 마지막에 다 알게 될 거니까.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갈 거예요. 환율이 뭘까? 환율이라는 건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을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이에요. 그냥 이 장면만 생각해. 님들이 딱 1,000원 들고 돈 바꿔주는 집에 갔어. 그래서 주인장 나와 이래가지고 나 1,000원 들고 왔는데 얼마로 바꿔줄 거예요? 요게 환율이에요. 주인장 나와 얼마로 바꿔줄 거예요? 딱 2가지 대사만 외우면 돼요. 우리들의 언어로 쉽게 배워야 된다고. 금리는 뭘까? 금리하면 이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자가 뭔데?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가치라고 배울 거예요. 금리는 이자 뭐 모르겠고 그냥 돈의 가치다. 여기서 아는 척 하고 싶을 때는 영어가 최고입니다. interest rate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낯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채권이 뭐지? 진짜 계열받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모르겠는데 어떠한 개념을 외울 때는 비교가 짱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서 모르는 것을 비교하면서 배우는 게 짱이에요. 자, 그럼 알아보자고. 주식은 아시죠, 여러분? 회사에서 돈을 끌어오려고 발행하는 게 주식입니다. 채권과 주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돈 끌어오려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회사, 국가, 은행 모두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발행을 하는 게 바로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이랑 주식이랑 둘 다 돈 미세일 때 돈이 필요할 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회사만 발행을 할 수 있고 채권은 회사, 국가, 은행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국가도 돈 미세가 될 때 채권을 발행한다. 요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누가 갚으라고 하나 나한테? 아니, 그냥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채권은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돈 미세가 돼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팔기 시작했어요. 님들이 그걸 사줬어. 그러면 국가는 그걸 갚아야 돼요. 포인트 잡을 거는 채권은 국가가 낼 수 있다. 그리고 갚아야 되는 날이 있다. 하나 더. 채권과 주식의 공통점이 뭐였죠? 채권 발행 왜 한다고? 그렇지, 돈 미세, 돈 끌어오려고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PI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요.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의미해요. 영어로는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합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수입니다. 7월 중순쯤에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을 CPI를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놀랐어요. 생각보다 높게 나왔거든. 최대로 예측한 게 8.8이었는데 미국이 9.1%가 나왔어. 그 말인즉슨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엄청 높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초코빵을 먹으려면 1,000원이면 됐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2,000원 가까이 돼버린 거야. 훨씬 높아진 거야.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은. 그 얘기를 하면서 CPI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연준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계속 연준 하는 이래요. 연준이는 누구고 하느니는 누굴까? 김연준 아님? 투바투. 연준 잘생겼어. 연준은 FED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의 짱먹은 가장 힘센 은행, 중앙은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국엔 누가 있냐?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얘를 줄여서 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의 중앙은행을 부를 때는 한국에서 연준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Fed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뭐냐면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거거든요. 기축은 짱먹은 화폐야. 제일 잘 나가는 애예요. 무역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화폐인 겁니다. 참고로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가 계속 필요하죠. 그래서 수출 수입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 그냥 지네 거가 짱이거든. 그래서 그냥 계속 지폐를 찍어내면 되는 거야. 달러가 필요하면.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에서 갖고 와야 돼요. 이걸 알아두자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와요. FOMC. 오늘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일 새벽 3시 기준금리가 발표돼요. 미국에서. 그거 발표한 애들이 FOMC예요. FOMC에서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미국의 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FOMC가 미국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애들이고 그 가치가 오늘 발표가 나요. 근데 궁금하죠? 아니 미국 돈의 가치가 그럼 나랑 뭔 상관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딱 핵심 용어들만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자고요.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매파라는 게 있고 비둘기파라는 게 있어요. 얘는 매야, 얘는 비둘기야. 이 둘 중에 누가 더 싸나워 보여요? 누가 내 돈을 더 잘 뺏을까? 그치? 딱 봐도 매가 더 잘 뺏을 것 같지 않아요? 매는 돈을 가져가는 애예요. 난 돈 가져갈 거야. 돈 내놔 하는 애고 비둘기는 약간 피스풀 하잖아. 평화의 상징 이런 게 있잖아요. 돈을 뺏을 것 같진 않잖아요. 돈을 주는 애예요. 야, 돈 줄게 이런 애예요. 비둘기는 돈을 준다. 매는 돈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더 잘 이해될 거예요. 다 단어 개념 정리했지? 한번 복습 쫙 하겠습니다. 환율은 뭐라 그랬어? 딱 2가지 멘트만 기억하면 돼. 자, 주인장 나와. 내가 가진 돈 얼마로 바꿔줄 건데 이게 환율이에요. 금리는 뭐야? 돈의 가치. 그렇지, 돈의 가치야. 채권과 주식의 공통점이 뭐야? 어떻게 될 때 이거 한댔어? 돈 미세. 그렇지, 돈이 필요할 때 하는 거야. 채권과 주식 둘 다. 그 차이점은 뭐다? 채권은 회사, 국가, 은행 모두 발행이 가능하고 갚아야 되는 날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식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채권은 국채를 샀다고 해서 공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채권만 산 거예요. 자, CPI가 뭐였어? Consumer Price Index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라는 CPI가 9.1%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미국 9.1% 나왔거든요. 미국의 CPI가 9.1%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연준이 미국의 무슨 은행? 그렇지, 미국의 짱먹은 은행이야. 중앙은행이야. 그 다음에 FOMC는 거의 걸그룹급이에요. 경제 걸그룹이에요.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거든요. 모여서 금리를 결정하는 아주 핫한 애들이야. 전 세계가 FOMC라는 그룹을 주목해요. 앨범 내듯 몇 달에 한 번씩 금리를 내거든. 그러면 아주 화들짝 놀라면서 막 기사가 쏟아지고 그런단 말이야. 미국의 걸그룹이에요. 그리고 매파, 비둘기파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누가 더 돈 잘 뺏을 것 같아? 그치, 매야. 매가 돈 뺏는 애들이야. 돈 가져가는 애들이라고요. 돈 내놔. 비둘기가 돈 필요해? 돈 줄게. 요런 애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있으면 미국 인플레이션 다 이해할 수 있어. 실전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난리가 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야? 물가 상승. 그렇지. 아, 요거는 아는구나. 나 초보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다 알고 있는 거지? 금리도 알고 환율도 알고 채권도 알고 CPI도 알고 연준도 알고 세계 최고 미국 걸그룹 FOMC도 아는 이거는 고수인데? 아무튼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왔어. 물가가 올라서 난리래. 근데 왜 올랐을까? 우린 그게 궁금하잖아.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하고 싶단 말이야. 답답했죠, 그동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는지를 해석하는 것은 경제학자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엉겨 붙어서 지금의 미국 인플레이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도 틀려가지고 최근에 사과를 했어요. 그
정도로 경제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유로 언급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왔어요. 전 하나씩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소들이 모두 다 엉겨붙어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낳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나오고 굉장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이 말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언어로 해석을 하자면 그냥 쫄았다는 거예요. 왜 쫄았을까? 실업률이 엄청 높아지기 시작했어. 실업자들이 완전 많아진 거야. 실업자들 많아졌는데 쥐들이 왜 쫄아?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치, 소비가 줄어들어. 왜 소비가 줄어들지? 실업을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이 없어. 그럼 님들 어떡할 거야? 움츠리고 있어야지. 아껴야 되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물건을 안 사겠죠. 소비를 안 할 거예요.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시장에 돈이 안 돌아. 님들 맨날 마라탕, 떡볶이 시켜 먹잖아요? 갑자기 돈이 없어. 안 시켜 먹어. 그럼 그 마라탕집 어떻게 돼? 망하잖아. 근데 그 마라탕집도 누군가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와다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려한 거예요. 경기 침체를 우려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면 금리를 인하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님들 또 열받죠? 금리 인하 뭔 소리야? 자, 우리 이미 아는 단어예요. 쫄지 말고 들어가 보자고. 금리가 뭐였죠? 그렇지, 돈의 가치. 그럼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는 돈의 가치를 인하했다는 거고, 인하라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우리 쉬운 말 쓰자. 돈의 가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자, 우리 쉽게 생각을 해보자. 명품백이 전 세계에 딱 10개가 있어. 그럼 그 명품백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정판이거든. 근데 명품백 사장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명품백을 더 이상 명품백으로 두고 싶지 않아. 그냥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비싸 지금. 싸게 풀고 싶어.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명품백을 더 만들어. 그치? 명품백을 더 많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 명품백의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어. 그럼 뭘 하면 돼? 그치? 돈을 많이 만들면 돼. 시장에 돈을 많이 풀면 돼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금리를 인하시키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 말인즉슨 한정판 비싼 가방 빌리려면 보증금을 많이 걸어야 된다? 가치가 높잖아. 근데 싼 가방이야. 그러면 거기에 보증금 조금만 걸어도 돼. 싸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대출도 돈 요거 100만 원 빌리려고 내야 되는 금액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금리를 인하시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돈을 푸는 거예요, 시장에. 여기서 포인트는 간접적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자, 그럼 간접적이다? 그럼 직접적인 방법은 뭔데? 자, 미국 코로나에 4조 달러를 투하했다. 1년간 한국에 8년치 예산을 쏟아부었어. 이게 양적 완화. 얘가 나올 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양적 완화가 직접적으로 돈을 뿌리는 방법이에요. 양적 완화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이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미국에서 짱 먹은 은행 걔가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지들이 직접 사들이는 거야. 이게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채권은 왜 발행한다고? 돈이 필요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미국이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했어. 그걸 은행이 연준이가 사주는 거야. 미국이 야, 나 돈 필요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써. 나 채권 발행할 테니까 연준아 너가 사줘. 그래서 연준이가 알겠어. 사줄게. 대신 돈 생겼지. 그럼 그거 국민들한테 좀 풀어라. 해서 푸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했어요. 지원금 많이 주고 그런 뉴스 많이 나왔죠. 뭐 가게가 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1년치 피해 금액을 보상해준다. 뭐 이런 게 많았어요. 돈을 푼 거야. 연준이가 사줬거든. 이게 직접적으로 푸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겠지.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 거야. 이건 간접적이야. 연준이가 직접 사가지고 였다 한 거 아니잖아. 근데 양적 완화는 연준이가 직접 사서 였다 하는 거야. 이게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최근에 코로나 시작하고 어떤 유튜버들이 떡상했나 한번 살펴보자고. 2020년쯤부터 이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빵 떴어요. 그치, 주식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빵 떴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식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마냥 모두가 주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넣으면 수익률이 정말 좋았거든. 근데 왜 그랬냐면 여기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래요. 우리 양적 완화했잖아. 연준이가 사줬잖아, 국채. 그래서 미국이 쫙 뿌렸거든. 지원금 많이 주고. 그 자산이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애들이 뜬 이유가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시작하고 그때 딱 붐이 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대사표시대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분명히 코로나 시작할 때만 해도 취업이 안 되고 사람들이 다 잘렸거든요. 근데 이제 사표를 내. 왜 사표를 냈을까?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요. 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좀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손님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신흥 부자들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주식, 코인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 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를 다녀서 일을 하는 것에 현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마음이 좀 움츠러든 거야. 이런 상황이 오다가 이렇게 됐어요. 마트 진열할 때 상품이 없는 거야. 왜 없을까? 그치, 공급이 없어. 왜냐?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만들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물류를 이동하기도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텅텅 비었던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는 원유 생산국 2위예요. 기름을 만들어내는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내 편 안 들은 애들 기름 안 줘.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주요 밀을 생산하는 국가예요. 밀가루, 밀떡볶이 들어가는 그 밀. 근데 얘네 둘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밀을 공급하는데 장애가 생기겠죠.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밀 등 국제 식량 가격이 폭등했다. 세계 밀 수출의 30%가량을 맡아온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여파로 수출이 어려워졌고 밀 생산량 세계 2위, 인도는 자국민을 위해 밀 수출을 금지했다. 우리 애들 먹이기도 부족해. 그래서 수출 안 할 거야. 밀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값도 폭등하는 겁니다. 야, 그냥 대중교통 타고 뭐 그냥 기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밀가루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랑 무슨 상관인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밀은 곡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곡물. 기름은 에너지로 해석을 하자고요. 기름은 공장을 돌리는데도 필요하고 옷을 만드는데도 필요하고요. 소비재들을 만드는데 기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곡물은 가축을 키워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 곡물이에요. 돼지의 사료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다 엮여 있어요. 이 모든 이유들이 종합되어서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미국 인플레이션 부쉈어. 한번 정리를 쫙 할게요. 금리를 인하했었습니다. 금리를 왜 인하했었죠? 이게 터져서 쫄았어.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네? 그치? 코로나가 터져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 거예요. 쫄은 거야.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어.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가는 시장에 돈을 많이 풉니다. 돈을 많이 풀고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시작해요.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은 간접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양적 완화는 직접적이야. 왜 직접적이지? 미국이 돈 미세 돼가지고 국채를 딱 발행했어. 야, 나 국채 팔 거야. 그럼 연준이가 그걸 딱 사주는 거야. 그러면은 미국인은 연준이가 사준 그 돈을 시민들한테 풉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이죠. 채권을 구매해주는 거,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 그게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돈을 푸는 겁니다. 시장에 돈을 푸는 간접적인 방법이 금리 인하였고 직접적인 방법이 양적 완화였어. 근데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그냥 종이 지폐 한 장만 들고 가면 커피를 먹을 수 있었어. 근데 돈의 가치가 존내 떨어졌어. 그러면 돈을 막 다발을 가지고 가야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어.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가 뭘 하냐면 돈을 푸는 속도를 줄여. 돈을 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도를 줄이는 거야.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테이퍼링이 영어 단어인데 가늘어지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돈 푸는 속도가 가늘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2년 동안 이 상황을 겪은 거야. 근데 우리는 몰랐어. 아니 왜 주식이 오르지? 왜 부동산이 오르지? 코인이 왜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오픈런? 20대들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명품을 샀다고. 신흥 부자들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부자들? 궁금했죠? 다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모르는 새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이거야. 금리 인상, 양적
양적 긴축. 이거는 근데 쉬워.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거랑 연결되는 거야. 금리를 인하하는 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였어. 그럼 금리 인상은 뭐야? 돈의 가치를 올리는 게 금리 인상이에요. 돈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지? 돈의 가치 떨어뜨릴 때는 시장에 돈을 쫙 풀었거든? 그러면 금리 인상. 그치? 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야.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미국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시장에 많이 풀려있는 돈을 가져오려고. 금리가 인상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대출을 안 받아요. 금리가 낮았을 때는 대출 받으면 뭐 2% 갚으면 되는데 인상되면 지금 막 4%, 막 5% 이래.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너무 높은데 어떻게 대출을 받아? 너무 부담스럽잖아. 대출 못 받아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돈이 풀려있는 그 양을 줄이고 있거든. 금리 인상은 금리 인하랑 대응이 된다 그랬어요. 금리 인하는 간접이었지. 그럼 금리 인상도 간접적으로 돈을 가져오는 행위야. 그럼 양적 긴축은 뭘까? 직접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마디 있지. 연준이가 이제 미국이한테 가. 내가 채권 사줬지 너네. 이제 갚아야지.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야. 미국이 다시 뱉어내야 돼. 요게 양적 긴축입니다. 자, 이제 제가 나중에 봅시다 했는데 우리 이 말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돈 뺏어가는 애야. 비둘기는 돈 줄게 하는 애야. 매파, 강경하다는 거예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위주다.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고?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을 때 일어나요.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해야겠네. 돈의 가치를 올려야겠네. 돈을 빼와야겠네. 그래서 매는 돈을 가져가는 애들이다. 비둘기는 온건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먼저야. 돈을 많이 풀고 사람들한테 소비 많이 하세요. 많이 드시고요. 집도 사시고요. 대출 받아서 행복하시고요. 요거야. 인플레이션을 장려한다. 양적 완화. 돈을 직접적으로 풀어버린다. 금리를 인하한다. 다시 말하지만 금리 인하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야.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면 시장에 돈을 많이 풀면 돼. 금리 인상은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거야. 명품백은 한정판일 때 비쌉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수량이 적을 때 비쌉니다. 돈이 너무 많네. 내가 가져와야겠어. 이러면서 가져오는 거야. 요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못 갔어요. 왜냐? 경제를 공부하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알 겁니다. 우린 지금 여기에 있어요. 배웠으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리전드 아닌가요? 자, 이제 현 상황 다시 실전으로 왔습니다. 개념을 배우면 바로 실전으로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 아는 척할 거 아니야. 금리 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볼 때마다 무슨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어쩌라는 거야, 이 오타쿠들아. 니들만 아는 단어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같은 갑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일반적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0.5%포인트 올리면 빅 스텝이라 그래요. 0.75%포인트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요. 1%포인트 올리면 울트라 스텝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요즘 아주 핫한 키워드는 뭐냐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냐 1%포인트 울트라 스텝을 밟을 거냐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새벽 3시 미국의 화제의 그룹 FOMC가 금리를 발표하거든. 앨범을 발표하듯이. 그러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야. 근데 앨범 이름이 0.75%포인트인지 1%포인트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왜 주목해야 돼? 미국 화제의 그룹 FOMC가 앨범 이름 뭘로 하는지 금리를 뭐 어떻게 하든 나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한국 현재 금리가 지금 2.25%야. 금리? 금리 뭔 말이야? 우리만의 언어로 바꾸자. 한국의 현재 돈의 가치가 2.25야. 이걸 지금 올린 거거든요. 우리도 몇 달 동안 올렸어요. 이렇게. 근데 미국 현재 금리가 1.75거든요. 미국 돈의 가치가 1.75예요. 아, 님들 눈치 빠르시네요. 누가 더 높아? 누가 이겼어? 그치, 한국이 이겼어. 한국이 더 높아. 미국이 더 낮아. 우리는 항상 이겨야 돼. 왜 이겨야 될까? 힌트는 기축통화 있어요.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짱먹은 화폐야.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달러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 그래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우선 그거를 알고 가자고요. 미국 현재 돈의 가치보다 한국 돈의 가치가 좀 높은 상태예요. 근데 오늘 28일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그러면 0.75% 올릴 건지 1%포인트 올릴 건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으로 0.75%를 올린다고 해도 합하면 2.5%가 돼요. 2.5%가 되면 한국이 더 낮아요. 한국이 졌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FOMC 그룹의 앨범 발표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돈의 가치가 미국 돈의
가치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역전금리라고 합니다. 역전 우동은 아는데 왜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가는 걸까?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즉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돈을 뺍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넣었다는 건 야, 한국이 가치가 있네,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 돈의 가치가 미국 돈의 가치보다 떨어졌어?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없지.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 달러의 가치가 더 높은데 가치 있는 거 갖고 있는 게 짱이잖아. IMF가 왜 난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서 그래요.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라고 하는데 달러를 갖고 있는 비중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높아야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역전금리가 되면 위험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역전됐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한국이랑 차이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빠져나갈 위험이 커져.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차이를 줄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출했을 때 갚아야 되는 이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건 뭐냐면 미국은 국가가 빚을 졌어요. 근데 한국은 개인 가정이 빚을 진 게 너무 높아요. 코로나 시즌에 대출 받아서 버티고 자영업자나 자산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아 자산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집 산 사람들.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만들었던 빅쇼츠 영상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집을 겁나 많이 사거든? 왜냐면 그때 너무 경제 호황이었어. 돈을 개 풀었거든.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걸 돌려막기 한 거예요. 어차피 집값은 다 오르니까, 집 잘 팔리니까 그냥 팔린 거로 대출 갚고 자산 규모 키우는 거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너도 나도 영끌해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이득이다. 아니면 집을 팔아서 자산을 만든 사람들이 조금 더 무리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갔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높아졌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대출 상품이 80%가 변동금리예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 그러면은 대출 상품의 금리도 계속 올라가. 그럼 사람들은 상환해야 될 돈이 계속 많아지겠죠.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미국에서는 물가 진짜 뒤져도 잡을 거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거든요. 만약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면 한국도 따라가줘야 되거든. 한국이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FOMC가 발표할 금리 인상에 주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변동금리인 대출 상품의 일부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불어서 개인을 회생하겠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을 돕겠다는 사업도 진행을 한다고 하죠. 그거 관련해서도 아주 말이 많다. 그렇다. 아마 3시에 FOMC가 미국 금리 발표할 거는 0.75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7월에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9.1%로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개쫄았어. 왜냐면 이거 너무 높아가지고 FOMC가 0.75가 아니라 1%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쫄았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0.75%포인트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환율이 오를 텐데, 그럼 외환보유고를 더 많이 풀어서 환율을 잡으려고 할 테고,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환율을 1,300원으로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외환보유고는 떨어지면 안 좋아요. IMF가 그렇게 해서 났거든. 지금 외환보유고가 한국이 갖고 있는 게 글로벌 9위 정도로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글로벌 9위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어떤 기관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져요.
낮아져요. 글로벌 순위로 보면 9위이긴 한데 GDP로 보면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BIS로 봐도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포인트는 외환보유고가 많아야 우리나라에 좋다. 근데 한국이 환율을 잡으려고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한국에 중요한 거예요. 다 엮여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사실 경제를 예측한다는 거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는 사람도 틀려서 사과하는데 우리가 예측하려 든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많이 공부를 해서 현 상황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0.75 올렸다. 2.5. 1은 아니네? 울트라는 안 갔구나. 그래 자식들 앞으로 좋은 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5.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2.5로 FOMC가 발표했습니다. 끝. 님들 이제 경제 잘할 됐어요. 축하드려요. 별거 없죠? 개 쉽지 않아요? 언니 때문에 경제가 재밌어졌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무서워요.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건 경제가 망할 게 아니라 경제를 모르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이거이 벌어지고 있는데 알았어? 몰랐지? 데이퍼링이 뭔데 싶더라. 어차피 이거 반복돼요 계속. 우리 이제 이거야. 내 관심사에 경제가 없는 거는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경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경제예요. 그치? 정치도 경제야. 바이든이 최근에 사우디 갔잖아요. 기름값 너무 올라가지고 지지율 떨어졌거든. 그래서 셰일가스가 있거든 미국에. 그래가지고 셰일가스를 퍼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렇고 다양한 위기로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지지율 떨어져. 그래서 사우디 가서 기름 좀 뭐 어떻게 안 되겠니? 이랬는데 잘 안 됐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겨울이 오잖아요. 러시아가 이쯤 했으면 쫄티할 줄 알았는데 안 쫄티하거든? 걔네 한 방이 뭔지 알아? 겨울이야. 기름이 없어서 추워 죽으면 어떡할 건데 유럽 애들 어떡할 거냐고. 러시아가 전 세계 2위랬죠. 원유 생산국. 걔네 한 방이에요. 그것이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국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경제에 관심을 가져서 경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다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훨씬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한 거예요. 별거 없으니까 쫄지 말고 같이 알아보자고. 경제 뉴스 같이 보자고. 이 채팅 개 짜릿하다. 경제 좆박이네 크크크. 네, 여기까지 제가 라이브에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구체화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만큼 충분히 모른다는 게 그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결국 경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영상이 모든 경제 상식을 커버하고 있진 않지만 부디 이 영상이 그로 가는 문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 And that's why I wish you the best and say goodbye. You start to get dressed and then we cry, 'cause we both know it's gonna hurt, but not as much as this does. So baby bye. It's for the best and you know why. You gotta leave me here tonight before we make this even worse. It's gonna hurt even more than this does. We gave it up, we had its time to say bye baby.